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계엄 가단 군 지휘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라며 법정에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65번째 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한 옥중 메시지도 내놓았는데요. 옥중 정치 시도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러브샷을 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장동혁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 더 인터뷰에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용산 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 재판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도 어렵습니다. 아이고. 네, 빨리 진도가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나 들어볼게요. 이유가 뭐예요? 호송 과정에 아니 다른 분들 때문에 호송 과정 다 찍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난해 12월 12일 출근 이후 약 1년 만에 용산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을 방문한 겁니다. 65번째 생일날 군사법정에 첫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며 군 검찰과 심경전을 벌였고요. 부하들을 향해선 참 미안하다라고 했는데요. 그의 또 다른 부하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에 전원 일치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가 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 선고 내용 먼저 잠시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뒤 피청구인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예, 지난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요. 단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계엄 잘못된 판단이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아니라 오늘 인용, 즉 파면이 됐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책임을 통감한다는 태도이긴 한데 오늘 파면 사유를 보면 위헌, 위법한 계엄을 따라했고 가담했다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나 장관의 지시를 그게 불법이나 위헌이어도 따르라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킨다고 다 하냐?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헌법소의 어떤 사명, 책임을 가진 경찰청장이 그 책임을 져버리고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에 가담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나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침탈하는데 협조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파면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경찰이 계엄군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파면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9명 재판과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일단 그 대통령까지 이제 현재 파면 결정되고 예.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뭐 그 법적에서 말한 뭐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해서 뭐 지시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선계엄이 위헌 위법한 상황에서 또 그것을 따른다는 자체가 또 수인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이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지시에 따른 어떤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100% 어떤 복종의 어떤 의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지호 청장은 지금 굉장히 좀 몸도 지금 암으로 좀 투병 중에 있고 해서 물론 이제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어떤 영향은 사실은 이제 그 이전부터 경찰직 청장직 다 이제 넣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파면 어떤 결정이 지금 현재 와서는 굉장히 조금 희미해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예.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법한 계엄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선고하면서 결정문에 그렇게 활자화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 같습니다. 위법한 계엄에 따랐다라고 계엄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자, 오늘 열린 군사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65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자신의 한때 부하였던 군 지휘관들의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 출석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주차장에서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향하는 상황인데 이례적으로 교도관들이 자켓을 벗어서 카메라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해서 현장 취재진들과 잠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군 지휘관들이나 또는 다른 이번 계엄 사건 관련한 관계자들이 호송되는 모습은 모두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막아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제가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옥중 메시지에서도 뭐 군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 나에게 뭐 돌을 던져라는 취지를 말했던 적이 기억나고요. 지금 와서 참 미안하다라고 한 발언은 왜 나온 걸까요? 글쎄요, 근데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 본인의 책임은 부인하면서 떠넘겼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지시를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런 지시가 하달됐다면 중간에 어떤 군사령관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이다 등등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미안하다는 것은 그냥 뭐랄까요,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지금 국민적 비난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진정으로 뭐 참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법적 뭐 윤리적 책임을 본인이 다 짊어지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청동 안가의 군 장성들을 불러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던 그 공간이 군사법원으로 옮겨져서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됐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런데 현장 취재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니까 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윤 전 대통령을 칭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앉아서 내가 기소된 혐의자지 내란 우두머리냐라면서 버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경 종사자들, 특히 오늘은 군사 재판이니까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부하 장성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글쎄 뭐 그것을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지고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 부하 그 군경들에게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전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3심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아직 그 형사 재판에서도 내란 재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법정에서는 옳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끔 뭐 말을 좀 혼용하는 과정에서 호칭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또 지나치게 군 검찰에게 이렇게 뭐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번 그 재판에 임하는 본인의 심경,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 이러면 재판 못한다. 말을 왜 그렇게 하나? 이러면 재판 못한다라는 말까지 해서요. 김민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군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특검에서 물어보라고 시켰냐 이런 반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러면 재판 못한다. 그동안 뭐 재판에 얼마나 그렇게 본인이 협조적으로 잘 응했길래 저런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조지호 청장 파면 선고하면서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죠. 그럼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면 뭡니까? 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아직도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그 국방부 옆에 자리 잡아서 계엄을 용의주도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본인이 그 국방부 안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저렇게 출석해서 재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아직도 반성은 없고 뭐 사령관들 미안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외로 저렇게 화내는 거 보면 그 진정성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군경을 동원했다는 게 뭐 지난 4월 탄핵 심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군경이 모두 이렇게 아직 12.3 계엄 관련해서 일종의 오늘 뉴스에도 오르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각 국방부와 보훈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란 가담군에 대한 청산 의지 등이 보고가 되고 있고 해서 공교로운 이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남 위원님, 네. 약간 여전히 법 전문가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전히 오늘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정에 취재 기자들이 있는 것도 다 알 테고 또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보도가 나올지도 이제 이미 학습이 됐을 텐데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라 뭐 법률적으로 따지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되겠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피고인은 조금 생략하고 말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갖고 화를 내고 또 여전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내지는 이른바 계몽령 뭐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예.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얼마 안 되더라도 지지 세력을 계속 끌고 가면서 나중에 정치적인 큰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거 재판에서 어떻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많이 용서받기 힘든 범죄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법률적 해결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을 노리고 있는 거로 봐야겠죠. 아하. 만약에 법률적 해결의 기미가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공손히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더 따져보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일종의 돌발성 발언을 하는 것들이 이미 법률적으로는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사안이 내란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법이나 선처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예. 그러면 저런 식으로 법정에서 행동 안 하죠. 예. 근데 어차피 이거는 결론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오늘 옥중 성탄 메시지도 냈습니다. 특히 그 듣는 사람을 청자를 청년들로 한정해서 뭔가 딱 오늘 성탄 메시지 이렇게 냈는데요. 이 형식으로 낸 것은 아니고 접견을 간 변호인이 듣고 정리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대목을 보면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란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뭐 통상적으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절기 내지는 정치적 어떤 이벤트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게 이제 상례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특히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낸 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좌파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거쳐보면 절대 다수가 지금 이제 우파 보수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뭐 20대, 30대를 뭐 극우다 이렇게 뭐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청년들에 대한 이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조지호 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어떤 비상계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또 내란으로 또 정리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심제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피고인이고 혐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계속해서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반복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군 검찰도 용어했던 단순한 어떤 사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선입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발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리대로 따지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을 뿐이지 그러면 대장동 우두머리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검찰 재판 과정에서도 뭐 죄를 논하긴 논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그런 용어 정리라든지 특히 이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아니 재판받으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도 못합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된 건 맞잖아요. 그 정도 얘기를 군검찰이 못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윤석열 씨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정말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본인이 한가하게 옥중에서 성탄 메시지 청년들이 우리는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어요라고 저는 거부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자녀처럼 생각해서 올바른 뭐 미래를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나라를 거덜냅니까?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추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자랑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계엄과 내란을 극복해서 그나마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신히 추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본인이 무슨 낯으로 성탄 메시지를 청년을 위해서 계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약간 부성의 전략일까요? 정강재 의원님. 옥중 정치 시도라는 비판도 있고요. 어쨌든 저도 뭐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썼어요. 본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생각한다. 이 얘기는 저는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뭐냐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20세대들, 그리고 20대가 굉장히 여러 반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이 이른바 기득권 40, 50 세대들에 대해서는 호혜적이고 결국에는 20, 30 세대 젊은 세대들의 미래
이것을 훼손해 가면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크잖아요. 20대들은. 지금 여러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20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계엄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였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는 계엄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20세 청년 세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뭐 처치하고라도 그 반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65번째 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냈고요. 그리고 오늘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휘관들과 다시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계엄 이후에 새로 짜여진 군 지휘부들은 오늘 국방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현장, 이 시각 용산 국방부 업무 보고 현장입니다. 군장병의 충성 대상이 군 장병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서 헌법 교육을 군 대상으로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국방부가 내란 때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리고 소극적인 대응을 한 장병들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있다. 포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언급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부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방부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계엄 관련한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 또는 보고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생중계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업무 보고 당시 모습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그 장면 보고 오죠. 달러를 $4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이날 업무 보고 이후에 이학재 사장은 반박성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일종의 재반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외환 밀반출과 관련해서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 몸에 휴대한 거를 저희가 검색 때 통과하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색을 열심히 해갖고 360억 정도 적발을 해갖고 세관에 인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예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예, 또 그 이후에 이학재 사장이 달러 해외 밀반출은 관세청이 하는 게 맞다. 우리는 MOU를 맺은 건 맞는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박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역대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 업무 보고 시간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길고요. 그리고 그걸 라이브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뭐 저 라이브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즐겨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쟁이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하거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간부들하고 어떤 짜여진 각본 없이 그야말로 의문점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바로 답변을 받고 또 그거에 따른 지시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학재 사장이 뭐 일종의 본인이 좀 면박을 당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업무 보고는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으면 끝나고 이제 그다음에 개선 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해서 서면 보고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소셜 미디어나 언론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야말로 어떤 혼났다 내지는 승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지시를 받았으면 본인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개선할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름을 국민들이 알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어라 하면서 계속 소셜미디어에서 이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추론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24년 근무하면서 업무 보고를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장점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뭐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큰 문제는 대통령과 기관장, 부처 장관들이 사실은 어떤 깊이 있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밀리에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쇼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넷플릭스보다도 재밌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과시하는 어떤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이 비판한 포인트는 이거죠. 국가유산청장, 허민청장이 종묘 일대를 세계 그 유산 지구로 이제 지정을 하고 예. 유산 지구에는 건축물을 하려면 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지금 당장 걸려 있는 세운상가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구로 지정된 곳은 다 이와 같이 유산 영향 평가라는 새로운 어떤 규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강북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 그 11호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수요를 강하게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서울 지역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한 이야기가 연말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런 국가유산청의 어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제도를 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단편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업무 보고가 어떻게 보면 좀 쇼로서 성공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국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리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이게 이 대통령도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렇게 꼼꼼한 업무 보고 받고 하는 업무 스타일이었던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무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또 이렇게 토론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업무 보고를 보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서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알아야 질문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 각 부처 공직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슨 질문이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행정의 어떤 투명성과 또 국민들의 어떤 효능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생방 중에
또 실현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또 그 자체로 또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고 어떤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한다는 점에서 전 정권의 업무 보고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 전날 취소하고 당일날 취소하고 얼마나 빈번했습니까? 그 정말 시간 낭비이고 혈세 낭비였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의 상당한 효능감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이학재 사장처럼 이렇게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거를 현장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해놓고 뒤에 가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도 꿈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방부, 병무청, 보훈부, 방위산업청을 대상으로 이 시각 현재 생방송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업무 보고 미리 전달된 서류 안에서만 뭔가 토론이 오갔다면 지금은 그건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없는 플러스 알파로 토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사이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견 드릴게요. 네, 근데 국정 보고를 생중계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저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저는 많은 실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드자비아 하듯이 해서 이게 논란이 된 게 벌써 6일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업무 보고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당시에 나왔던 판단고기 그 논란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다움의 모습을 이 국정 보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연의 그 본성을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는 저는 잃었었던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조직 생활, 사회생활을 해봤던 사람은 리더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갖고 대중들 앞에서 비판하는 거, 그 최악의 리더라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에 대해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런 최악의 리더상을 그냥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준 격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본인으로서도 아쉬울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사장이 뒤에 가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SNS에 올렸다는 것을 두고도 그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는데 예. 이학재 사장으로서는 그 본인에게 주어졌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걸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여야가 생중계 업무 보고를 두는 그 평가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논쟁, 오늘 자정에 또 저희 JTBC 토론 프로그램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고도 하나 해드렸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 하나로 뭉쳐야지만 이기겠죠? 뭉쳐야 되겠죠? 네! 제가 그런 표현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보배라고 불렀고 우리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친한계 징계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장동혁 대표는 당명 개정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속에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러브샷, 파급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예,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장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요? 성경 예.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들이받는 뭐 소를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소띠거든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계속 안 좋은 얘기 거의 당에서 그냥 소위 이른바 잡돌이 하듯이 본인이 당하다가 김문수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모인 자리에서 전현직 의원, 뭐 당협위원장, 수도권 뭐 모임이라고 하죠.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환대받는 것은 굉장히 뭐 속으로 훈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때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 후보 확정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당시 총리를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그 쌍관, 소위 쌍관 지도부가 무던히도 그냥 그 한밤중에 쿠데타처럼 일으켰었잖아요. 예. 그때 그 행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도 있는 데다가 당이 뭐 어떤 그러니까 그 김문수 전 후보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정치적 굴욕도 있고 당이 또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했겠죠. 그래서 저렇게 당의 보배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힘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보수의 길로 가려면 이렇게 배척하고 쳐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저렇게 좀 훈훈한 모습도 보여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뭐 모처럼 계속해서 비난받고 비판받다가 본인에게는 매우 흐뭇한 자리였겠죠. 그러나 향후에 진짜 변해야 될 사람 장동혁 대표인데 또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그 지도부인데 거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그 장관의 전 장관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소구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중진이나 현역들에게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 모습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이 러브샷도 그렇고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장면이 이제 함께 건배하는 모습이고요. 손을 꽉 잡고 있고 이 정도면은 정말로 끈끈한 모습인데 정강재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훈훈한 모습 봤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애증이 좀 교차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결선 투표를 갖고 그 결과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당을 보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정, 독주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당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무리 이렇게 실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는 우리 당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보수 우파 진영을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일부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은 유난히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연륜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떻게 좀 격려하는 듯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집단 지성을 김문수 전 장관이 보여준 것 아닌가 싶어서 일종의 좀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을 봤다. 예. 그리고 저 장소가 서울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모인 자리라는 점도 주목이 되고요. 또 시점도 장동혁 대표가 바깥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라고 하면서 뭔가 한동훈계를 직격하는 그 발언을 내놓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는 결이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도 했습니다만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입각하기 전까지 사실상 정광훈 씨하고 자유통일당 활동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예.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손을 붙잡고 러브샷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이 뭐냐? 저거는 뭐 거의 100% 장동혁 대표 덕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 어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추진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해찬 여도연구원 부원장 임명 그리고 김문수 국민소통위원장 임명 이 인사를 보면서 한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걱정을 많이 받던 김문수 전 장관마저도 야 이제는 아니겠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예. 판단이 드니까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당에서 축출하고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알겠는데 예. 그러려면 그런 어떤 정치적 투쟁 내지 싸움을 하려면 무조건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이고 자기 세를 크게 하고 쫓아내려는 상대방을 심히 약하게 소수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야 될 사람도 적과 함께 하도록 연대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렇게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단시간 장 대표가 내에. 결국 초래한 일이다. 예. 예.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 지지층이 겹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정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런 어떤 평화무드가 길게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장동혁 대표와도 며칠 뒤에 러브샷을 한다. 이건 뭐지? 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견제하고 또 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당의 이제 중진, 원로의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이런 어떤 러브샷을 하는 것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뭐 힘을 합쳐서 뭐 장동혁 전 대표 체제를 뭐 흔든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은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 후에 또 장동혁 대표와 또 러브샷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전혀 이제 아닌 것이 지금 일단 드러났던 수치만 보더라도 어제부로 그 국민의힘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역사를 보면은 19년도, 20년도까지는 30만 대 하다가 이제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70만 대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이제 70만 대 후반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왔는데 이번에 100만을 돌파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대 다수가 장동혁 호를 지금 이제 지지한다는 강력한 어떤 반증이 되는 것 같고 또 얼마 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이 지금 현재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당 내에서 뭐 몇몇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호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찻잔 속에 지금 태풍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떤 당의 어떤 단합을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있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최근에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건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이게 당원이 왜 늘어났냐면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뭐 예를 들어서 시의원, 구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책임당원 모집하는 거예요. 예. 당내 경선을 앞두고 그 책임당원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자기 찍어줄, 그러니까 경선에서 본인을 찍어줄 책임당원을 뭐 적어도 수백 명씩은 모집해 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입당원서를 뭉터기로 이렇게 제출하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장동혁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게 그러면 2022년도 지방선거에는 그런 뭐 책임 당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책임 당원이 있었고 또 2024년도 총선 때도 당연히 당원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도 역시 당원 어떤 모집하려는 어떤 동기는 똑같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숫자가 당시에 70만 대였다. 그런데 지금 100만 대를 넘은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어떤 이벤트로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원이라는 거는 가입한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탈당 안 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선거를 치를수록 당원 숫자는 늘어나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만 됐다고 자랑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 230만 명 넘긴 지가 언젠데요. 예. 이 100만 명의 숫자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나를 보고 한 거다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석은 좀 각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원 가입할 때 왜 가입했나요? 뭐 추천인 쓰듯이 그런 건 없으니까 정확히 분석은 하기 어렵겠지만요. 그리고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중징계 처분 권고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일종의 2라운드라고 할까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여전히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높은 처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하는 게 정의다라고 했고요. 정광재 의원님, 네. 한동훈계 축출 선포다라는 해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당원 개입할 때요 추천인은 씁니다. 그런가요? 예. 뭐 저도 최근에 당원들 많이 모집했습니다. 예. 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는 아니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당원들을 모집하는 활동이 국민의힘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죠.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당내 경선을 위해서 그럴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이 굉장히 뭐 이른바 짠노라 됐다. 그러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원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일종의 당의 운영으로 보면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죄가 있으니까 구형을 한 거죠. 그 구형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고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하는데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한 얘기는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 아니 그렇게 강도 높게 처벌해갖고 권고한 게 2년 권고한 거잖아요. 최종 판단은 아직 구성되진 않았지만 윤리위원회가 하는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저런 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논의는 본인의 손은 이제 떠난 거죠. 예. 그러면 일종의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될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볼게요. 중징계 처분이 실제로 일종의 선고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윤리위원장 자리에 강성 인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박정하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부 이제 전원에 의하면 그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공천에 탈락했던 무슨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장해찬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그리고 도태우 윤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 당은 부정선거, 윤 어게인과 절연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도태우 변호사는 사실 예전에 구설수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윤리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정하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여도연구원의 부원장이 됐지만 여도연구원의 부원장이 수십 명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수 최고가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이 됐는데, 국민소통위원장이 대단한 거 보이지만 당 대표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는 이 특별 어떤 위원회의 어떤 하나인 국민소통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레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국민윤리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설랑설레를 지금 장동혁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정 어떤 그 치우침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좀
부정확하게 읽히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예. 더 많은 좀 고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직전에 윤리위원장이었던 여상호 변호사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의 조치 정도 내렸던 분 아닙니까? 매우 합리적인 저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은 그만두게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떤 합리적인 사람을 또 찾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예. 더군다나 당무감사위원장 굉장히 거칠고 아주 살벌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전혀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에 오히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윤리위원장이 오겠습니까? 그 장 대표의 이야기,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야기, 또 호언장담하고 있는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부합하는 그런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김문수 전 장관하고 러브샷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포장지 가리를 예고한다 손 치더라도 당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윤리위원장에 누가 인선되느냐가 장동혁 대표가 뭐 러브샷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 여기서 토론 마치고 저는 박주민 의원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있게 한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입니다. 리더 한 명이 바뀌면 국가도 바뀝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뜨겁게, 집요하게,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1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네, 선언하셨는데 네. 오세훈의 서울과 다르게 하겠다. 어떤 점을 달리하실 겁니까? 오세훈 시장의 시정 동안 예. 서울은 지나치게 비싸졌고 지나치게 수축됐습니다. 저는 비싸지 않고 다시 경쟁력을 가진 활력 있는 서울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예.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이 말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좀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사회와 예. 맥을 닿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누려야 될 기본, 시민들의 지켜져야 될 존엄을 이야기하고요. 예. 시민들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보건 관련돼서 지켜져야 될 최저선들이 지켜지면서 땅바닥에 내던져지지 않는 예. 그런 기본이 지켜진 서울을 만들겠다. 예. 이게 기본특별시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다 저희가 자세히 들을 수는 맞습니다. 없지만 서울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돼 있는 것, 네. 뭔지 대표적인 거 좀 꼽아주시죠.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주거입니다.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시 경쟁력 지수 서울이 6위 도시이긴 한데요. 예. 주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세계 35위입니다. 아, 굉장히 좀 열악하고 많은 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도 저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순위로 또 말씀하실 게 뭐가 있으실까요? 2순위요? 예. 주거를 가장 처음으로 시간 제한 때문에. 예. 주거 문제는 확실하게 좀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미래 먹거리도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입니까? AI 관련돼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고 월요일날 AI 관련돼서는 정리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후보군만 해도 상당해요. 뭐 한 맞습니다. 10명 정도로 네. 추려지고 있는데 지난 15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KPI 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조사한 결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1위,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퍼센트 차이가 14.8%포인트 차.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최근에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등락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이 예.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칭찬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 활동만 따지면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도 많이 같은 활동을 맞습니다. 했으니까 예, 예. 좀 나는 왜 언급을 안 하시지? 이런 서운함 없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대통령님은 뭐 다양한 기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 칭찬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할 건 없을 예. 것 같고요. 이제 레이스 초반이고 각자가 가진 특장점들 그리고 그동안 각자가 해왔던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최근에 또 여론조사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지만 오세훈 시장을 뭐 저나 정원호 구청장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오세훈 시장보다 뭐 약한 뭐 민주당 후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 없이 예. 저희들끼리 잘 경쟁해서 치러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경선이 좀 더 주목도가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원호 구청장보다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정원호 구청장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해 충돌이 심하고 갈등이 큰 영역의 법안들을 다수 처리해 왔어요. 예. 뭐 상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는 군사법원법 전면 개정안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든지 또는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가장 고집세고 가장 자기 생각 강하다는 국회의원들을 다수 설득하면서 예. 갈등을 조정하고 성과들을 도출해 냈거든요. 서울이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들을 잘 해결하면서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고 특히 성과도 낼 수 있는 게 바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힘없는 자의 힘이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나온 제가 갖고 있는 민주당의 DNA, 즉 억강부약의 DNA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갈등을 중재해본 경험, 입법 경험, 또 억강부약, 민주당의 DNA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 네.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좀 결례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쭈면요. 오늘 이런 장면이 있어서요. 정 구청장이 오늘 예고 없이 국회를 찾아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어요.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달리 출마를 안 하거든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출마를 할 행보겠죠.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정청래 대표님이 당 대표로서 여러 사람들이 면담 요청하면 만나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박 의원께서 직접 언급하신 오세훈 현 시장과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저희도 이거 준비했는데요. 역시 리서치뷰가 조사한 겁니다. 보면 박주민 의원 42.1%, 오세훈 현 시장 40.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으로 나옵니다. 본선 들어가면 뒤집을 수 있다 또는 앞서 나갈 수 있다 예측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 예전부터 그렇게 강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예. 그 이후로는 오세훈 시장이 오랜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게 없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시민들의 어떤 미래 먹거리 관련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려내고 그에 극명하게 대비되게 상상력과 비전으로 시민의 삶을 어떻게 챙길지 그리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보여드리면 충분히 본선에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현 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정묘 앞 개발 논란을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이 양측 전문가 모시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마침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이 현장 찾아서 네. 오세훈 시장에게 좀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종묘라는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두말하면은 잔소리일 것 같고요. 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앞쪽에 개발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서울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용적 이양제라든지 결합 관리제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특히 올해 내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아주 단순하게 수직 절벽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고요. 특히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세우는 그 수직 건물이 무슨 기능을 담보하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도 이미 서울시조차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용적 이양제나 결합관리제 같은 게 도쿄나 뉴욕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세운 4구역에서 내 재산권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찬성하는 그 시민들도 유권자고 서울 시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또 어떻게 설득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용적 이양제인데요. 그 세운 4구역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높게 지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적 경제적 이익을 이분들에게 보상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이주비나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하겠다고 서울시 자체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서울시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발일수록 정말 시간이 좀 들더라도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개발 방식을 정하거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자부 다이힐스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례도 34년 걸렸습니다. 제가 꼭 이 사안에 34년 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신중하고 다양한 토론 속에서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고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제기를 안 하죠. 한강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냥 급격하게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자꾸 띄우고 세우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거의 수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한강버스 같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미래를 담보할 만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는 이런 시정은 확실히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이슈들은 앞으로 본선 무대에서도 계속 좀 토론과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단 좀 볼게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뭐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탄핵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에 각종 재판에서 공개된 여러 증언들이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파면되는 게 맞았겠죠. 그리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소식을 두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 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빼고 12.3 겸이라는 것도 빼고 좀 일반화한 일반법이 됐습니다. 위헌 소지를 많이 제거했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 모델도 위헌성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로부터 좀 많이 멀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문제 삼아서 어떤 입법적인 역량을 사법부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 사법부는 독립 정도가 아니라 혼자만 서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헌법적으로 맞지 않고요. 헌법에서도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은 분립뿐만 아니라 체크예요. 견제입니다. 견제를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위헌 소지 전혀 없고 문제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수정하기 전 본안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입장이라면 이제 곧 23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된 위헌 소지를 뺐다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없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할 소지는 있다. 이런 우려는 있잖아요. 그럼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있지만 보다 좀 더 빨리 우리 당에서 신경을 써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일찍 만들어졌다면 그 위헌이라고 주장할 소지조차도 차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아쉽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된 안을 가지고 이럴 거면 본래 취지가 좀 퇴색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안에 비해서는 약화된 부분은 있죠. 그러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그래도 한 단계 정도는 더 챙겼다는 측면에서 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없는 것보단 낫다. 네. 그리고 오늘 마침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일종의 좀 선포를 먼저 선언을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민주당의 수정안과 가장 달리 되고 있다는 부분이 무작위 배당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예. 원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그렇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2개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하에서 배당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무작위 배당을 원안이나 지금 수정안이나 침해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아. 예. 지금 민주당 법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겠네요. 좀 내용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본인들의 어떤 그 안의 특장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방부 또 방사청, 보훈부 등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칭찬도 있고 비판도 나오고 하거든요. 생중계하는 거예요. 생중계 자체에 대해서요. 정치권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시각 모습입니다. 이 생중계 업무 보고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정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강조점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국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나왔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넓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너무 즉흥적인 지시가 나오니까 공무원 사회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또는 일단 지시해놓고 나중에 좀 수정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절차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비공개더라도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모든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평가도 받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들, 궁금하다. 왜 저렇게 됐지? 또는 저런 건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체크가 되고 있나? 라는 예. 것들이 해소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쭉 계속 이 방식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중요한 어떤 회의 같은 경우는 좀 공개를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일종의 공약으로 지금 말씀하신 네, 거네요. 네, 예.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해왔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개 생중계 업무 보고 중에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요. 네. 탈모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지시였습니다. 예.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서 재정 같은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검토해보라.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좀 해봐라라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희망하고 원하시니까 예. 한번 검토해봐라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검토 지시는 아니에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약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공약은 아니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인데 예. 이번 국정감사 때 저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카. 거기서 이거는 좀 효과가 없다. 이 치료 방법은. 그래서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어떤 질병에 대한. 네, 어떤 질병에 대한. 그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건보 재정이 누적적으로 2,300억을 썼어요. 효과가 없다.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효과가 없고 우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연구한 거에 또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무려 2,300억이 나간 걸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탈모 치료 같은 경우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보 재정이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예.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걸 줄인다든지 하면은 다른 거 꼭 탈모가 아니더라도 예.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동안 영역에 포함 안 돼 있던 영역을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작용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검토해보라는 말씀 자체가 예.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거의 뭐 매년 또는 몇 년 단위로 이 검토를 합니다. 건보제정의 대상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예. 때 여러 가지 요소들로 넣고 뺏고 검토할 때 뭐 검토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예. 그러면 이 탈모, 그러니까 이 질병적 탈모 말고 미용적인 그 측면의 탈모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그 미용적인 측면의 탈모라는 것이 예.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다면 그죠? 그런 영역에서는 건보 제정이나 뭔가 국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셨고 워딩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은 이슈라서요. 저도 관심 많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이셔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다른 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예. 예. 통일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재수 합니다. 해수부 전 장관 내일 경찰이 소환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뭐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소환도 이루어지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으로 연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는데요. 특정 종교 단체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발본색원돼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독버섯처럼 정치계 여러 곳에 좀 퍼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손을 봐야 됩니다. 예. 그걸 분명히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 논의는 요것과는 좀 궤를 좀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조차도 공개적으로 수차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과감한 수사를 주문하고 계시고 예. 경찰도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며칠 만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대상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을 바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수사에 의지가 없다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 과거 사례와 맞지 않죠.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만 김건희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 애초에 8월에 알았으면 그때 바로 그럼 못하겠으면 경찰에 넘기든지 왜 11월에야 수사번호를 부여하고 이제야 넘겼냐. 이런 논란 때문에 또. 그러니까 특검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도 보면은 예. 보통 수사를 종결할 무렵에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할지 말지를 빠르게 판단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이걸 다시 꺼내올 수 있으니까. 다시 꺼내올 수 있는데 예. 왜 니네가 수사 안 하고 넘겼냐가 또 하나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예. 과거의 특검을 보면 주로 시기가 마무리될 쯤에 가르마를 타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네들이 끝낼 건 끝내는 식으로 종결을 합니다. 예. 종결 처리도 그때 한꺼번에 하거든요. 미리 종결 처리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례들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편파 수사냐 그런 부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교 특검 굳이 피할 이유 있냐? 차라리 털면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산시장 더 탄탄대로일 수 있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아까 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경찰이 굉장히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경과를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연관돼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 네네네.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2차 종합특검은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예. 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좀 미진해서 지금 경찰로 넘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뭐 특검을 한 번 더 해서 빨리 종결하는 것이 빨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청년들에게 타겟팅을 갑자기 해서. 냈습니까? 예. 내가 자녀가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 자녀 같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국가를 선물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다라는 식으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데 적어도 헌재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행위, 탄핵 관련된 행위 다 이유가 안 된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예. 예, 그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청년들에게 거짓된 메시지 보내고 하는 것도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옥중 정치라고 보세요? 옥중 정치죠. 예. 끊임없이 이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미 헌재에 의해서도 다 조목조목 반박됐던 것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 똑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 출마 선언하신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까지도 충분히 영향 준다고 보세요? 영향이 없진 않겠죠. 예. 근데 그 전에 좀 정리될 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국민분들도 불안해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데 선거 전략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걸로 싸우고 싶지 않다. 국민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예. 빨리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헌법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기 삼아 싸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걸 싸워도 오세훈 충분히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트립이라면 걱정 없이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베베. 네. 크리스마스는 역시 모던하우스. 새로움이 시작되는 하우스, 모던하우스. 식약처가 인증한 의료기기 비렉스 마사지세. 이제 매일 척추견인 받을 수 있지.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 견인에 근육통 완화까지 되니까 비렉스 마사지세. 원하는 부위에 맞춰 두드림 모드와 주무름 모드는 물론 공간까지 감각적으로 비렉스 마사지세. 놀라운데? 그러니까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그러니까 비렉스 마사지세. 성범죄나 갑질 같은 권력형 범죄 가해자의 대표적인 변명 중 하나가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청년들을 향한 옥중 서신을 냈다는데 익숙한 가해자의 서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성애로 포장된 궤변,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으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같은 계엄 동기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내 자식 같다면 옥중 정치 시도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민주질서 훼손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그곳이 어디라도 트립이라면 걱정 없이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티빙과 웨이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판이야. 충격적인 만남, 조금만 기다려. 파격적인 가격. 최고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티빙과 웨이브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키고 싶은 겨울도 즐기고 싶은 겨울도 눕시이거나 눕시이거나 그 어떤 겨울이 와도 노스페이스 리마스터 눕시.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찾을 게 더 있다며 오늘 다시 천정궁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도 소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